시인 이상국. 국수가 먹고 싶다. 국수가 먹고 싶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을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잦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써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진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가자. 골목길 감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른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혹시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집집마다 걸려있는 오징어를 본 적이 있는지, 오징어 배를 가리면 원산이나 청진의 아침 햇살이 퍼들쩍거리며 튀어오르는 걸 본 적이 있는지, 그 납작한 몸뚱이 속에 춤추는 동해를 떠올리거나 통통배 연기 자욱하던 갯배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지, 눈 내리는 함경도를 상상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오징어 속에는 소주집이 들어앉았고 우리들 삶이 그 보편적인 안주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40해가 넘도록 오징어 배를 가르는 사람들의 고향을 아는지, 그 청호동이라는 떠도는 섬 깊이 수장당한 어부들을 보았거나 신포과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지, 누가 청호동에 와 새끼줄에 거꾸로 매달린 오징어를 보며 납작할 대로 납작해진 한반도를 상상한 적은 없는지, 혹시 청호동을 아는지. 소나무 숲에는 뭔가 있다. 숨어서 밤 되기를 기다리는 누군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은근할 수가 있는가. 짐승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며 모두 돌아오라고, 돌아와 같이 살자고 외치는 소나무 숲에는 누군가 있다. 어디서나 보이라고, 먼 데서도 들으라고 소나무 숲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함성처럼 흔들린다.
이 땅에서 나 죄 없이 죽은 사람들과 다치고 서러운 혼들 모두 들어오라고 몸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람 부는 날 저렇게 안 우는 것처럼 울겠는가? 사람들은 살다 모두 소나무 숲으로 갔으므로 새로 오는 아이들과 먼 조상들까지 거기서 다 만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밥 짓는 연기들은 거기 모였다가 서운하게 흩어진다. 소나무 숲에는 누군가 있다. 저물어 불 켜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는 누군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날마다 저렇게 먼 데만 바라보겠는가. 설림원지에 가서 설림으로 가는 길은 멀다. 미천골 물소리 엄하다고 초입부터 허리 구부리고 선 나무들을 따라 마음의 오랜 폐허를 지나가면 거기에 정말 설림이 있는지, 영덕 설림만 지나도 벌써 세상은 보이지 않는데 닭죽지 비틀어지고 양양장 버스 기다리는 파마머리 촌부들은 설림 쪽에서 나오네. 천년이 가고 다시 남은 세월이 몇 번이나 세상을 뒤엎었음에도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 농가 몇 채는 아직 면산하고 용맹정진하는구나. 좋다야 이 아름다운 물감 같은 가을에 어지러운 나라와 마음 하나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소처럼 설림에 눕다. 절 이름에 깔려 죽은 말들의 혼인지 꽃이 지천인데 경전이 무거웠던가 중동이 부러진 비석 하나가 불편한 몸으로 햇빛을 가려준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49회가 걸렸구나. 선승들도 그랬을 것이다. 남사락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리움 때문에 이 큰 잣나무 밑둥에 기대어 석회를 잡듯 마음을 죽이거나 저 물소리 서러워 용두질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슬픔엔들 등급이 없으랴. 말이 많았구나. 돌아가자. 여기서 백날을 뒹군들 네 마음이 절간이라고 설림은 등을 떼밀며 문을 닫는데 깨어진 부도에서 떨어지는 뼈가루 같은 햇살이나 몇 대박 얻어쓰고 나는 저 세간의 무림으로 돌아가니. 시인 권민경. 담담. 엄마,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 마. 히키코모리 생활을 끝냈다고 내가 다 나은 건 아니야. 오늘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을 찢을 거니까. 괜찮아졌길 기대하는 마음 알겠지만 그러지 마. 내 몸엔 점이 여러 개. 사람은 내장에도 점이 난다지. 슬픔은 내부의 점 같은 것. 그러니까 그냥 둘 수밖에. 내가 누굴 만나 대우를 받고 선생님이나 작가님이라 불려도 그대로. 아마 교수 따위가 되거나 상을 타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엄마.
찢긴 마음은 깨물 수 있는 게 아니야. 배나 목에 수술 자국은 잘 아물었지. 이제 이해든 반항이든 잊어도 좋을 나이. 아빠가 수술대에 올랐을 때도 울지 않던 엄마는 내가 혹될 땐 울었다 라는 걸 전해 들었다. 나는 오래 마취되어 있었고 같은 병동에 있던 아줌마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뒤에선 제 껌 때러 온 거래. 비아냥거렸다는 것도 전해 들었다. 그 후로 몇 번 서로 가만두면서 남은 시간을 소모하자. 째깍째깍 퀴즈 시간 되면 터지는 폭탄처럼 우리 가족 오락관처럼 깔깔이란 의성. 나는 너희보다 일 잘하는데 약 먹는다고 뒤에서 수군댄다며 무능한 주제에 까라고 해. 그러니까 엄마, 몇 번의 수술보다 어려운 건 찢긴 마음을 직시하며 빨간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늦은 오후. 늦다는 쓸쓸함. 뭐 그런 거니까 나는 그럭저럭 칭찬받고 축해 올려줘도 똑같이 쓸쓸한 멍청이로 살아가다 수근수근 자와자와 되는 소리처럼 사그라들 거야. 원망도 없이. 늦된 나는 오늘도 무사히, 내일은 덤처럼. 새해. 어떤 사람의 해가 뜨는 동안 어떤 사람의 해는 진다. 믿기지 않아. 태어난 지 너무 오래되었고 죽을 날을 나는 모르고 시작과 끝은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전, 공전, 힘술난 이공계생. 인생의 목표가 겨우 교수라니 너무 시시하지 않니? 깔깔 웃고 흩어진다. 힘술난 수료자들. 동짓날 가장 사랑하는 교수님께 편지를 쓴다. 선생님 때문에 시인 되었습니다. 겨울의 달처럼 떠 있는데 언제 지는 건지 다시 떠야 하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도 모를 것이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뭘 믿어야 하지? 다 믿기질 않는데 해가 뜨고 진다는 것도 아기가 죽고 신이 있다는 것도 엄마 아빠의 자식이며 나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게 내 영혼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날이 흘렀다. 결국 그렇게 되었다. 4월 30일. 벗어놓은 나 인사해 온다. 안녕? 안녕해? 어때 보이니? 질문은 우리를 쓸데없는 공간으로 몬다. 코너, 짜부라지는 곳, 지난 날이 규칙적으로 지는 꽃잎처럼. 그럴 때 있잖아.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왜 귀신이 지나간다고 표현하는 순간 나는 나를 쳐다본다. 그렇지. 우린 학창시절처럼 괴담의 밤을 새우지. 담벼락에 걸터앉아 귀신 이야기하는 귀신으로 오해받고 머쓱함, 유쾌함이 번복돼 웃지. 슬픈 얼굴, 미안해요. 자정의 교정, 연극가 여학생. 학교터는 음기가 강하다. 밤에 있을 곳이 못 되는데 자꾸 민통성을 넘나드는 여자.
벗어놓은 이야기는 아직 담벼락에. 그러니까 지나간 우리 미안해. 알던 사람처럼 느껴져서 못했던 사과를. 가슴을 죄던 열망, 멍청함과 솔직함. 미숙한 주제에 눈치는 빨라서 내가 벗을라 였던 직전의 나. 그런 것을 예감했다. 귀신의 영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디야? 네가 있는 곳. 햇살, 악수, 핏줄이 비치는 손등, 비문증, 휘몰아치네. 꽃잎, 이야기. 쫓는다. 그걸 잡으면 사랑을 이룬다는 미신. 초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직전의 나들. 껴안고 싶다. 거기 없어서 정말 미안. 종양의 맛. 거대한 무릎과 한쪽 난소를 떼어낸 후 고기를 먹을 때면 뒤적거렸어. 동물의 아픈 부분을 씹을까 조심스러워. 그게 내 몸 같아서. 암센터 건너 늘어선 주택. 큰 개 순하게 매여 있네. 짖을 타이밍을 잊은 개는 긴 혀를 빼물고 헐떡인다. 너의 몸 어디선가 고요하게 자라고 있을 거야. 나는 혹부리 여자. 계절마다 새로운 혹이 돋고 모르는 새 유행에 민감해졌네. 환자복 입고 딸기향 립글로스를 발랐지. 향기는 소독되고 주택가를 떠드는 에드벌룬. 종양은 부푼다. 사람들이 태아를 걱정할 무렵 나는 세상의 작은 혹들이 애틋했네. 그런 처녀였지. 종양을 잉태한 줄 모르고 손자는 먼 훗날의 이야기. 주렁주렁 열린 감자, 겨울을 나고 좋은 씨감자 될 거야. 품질이 좋고 맛 좋아. 퇴원을 축하하며 엄마는 오랫동안 고기를 삶았지. 들통을 열어보면 작은 종양을 달고 열심히 꼴을 먹던 소가 떠올라. 나는 오랫동안 식물이 되고. 오늘의 운세. 나는 어제까지 살아있는 사람. 오늘부터 삶이 시작되었다. 할머니들의 2개의 무덤을 넘어 마지막 날이 예고된 마야 달력처럼 뚝 끊어진 길을 건너 돌아오지 않을 숲속엔 정수리에서 솟아난 나무가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수많은 손바닥이 흔들린다. 오늘의 얼굴이 좋아 어제의 꼬리가 그리워 하나하나 떼어내며 잎사귀 점치면 인맥을 타고 소용돌이 치는 예언. 폭포 너머로 이어지는 운명선. 너의 처음이 몇 번째인지 까먹었다. 톡톡 터지는 투명한 가재알들에서 갓난 내가 기어나오고 각자의 태몽을 안고서 흘러간다. 물방울 내어 튀어오르는 몸에 대한 예지. 한날 한치에 태어난 다른 운명의 손가락. 눈물 흘리는 솜털들. 나이테에서 태어난 다리에 주름 많은 새들이 내일이 말린 두루마리를 물고 올 때 오늘부터 삶이 시작되었다. 젊게엔 나는 어제까지 죽어있는 사람.
소설가 한창훈. 그 나라로 간 사람들. 어제 완성한 막루가 오늘 아침 풍랑에 넘어졌습니다. 이곳 바람은 가히 살인적입니다. 소대장이 사령부로 보낸 첫 번째 전문이었다. 측량사와 40명의 소대원이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섬으로 온 이유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국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는 병사들에게 장기 추진이 가능한지 시험하라고 명령했고, 측량사에게는 섬의 크기와 높이, 각 지형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했다. 그들이 오기 전까지 섬은 수만 년 동안 무인도였다. 파도가 진지 안까지 쳐올라와 모든 병사가 푹 젖은 채 잠을 자야 합니다. 이곳 파도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두 번째 전문이었다. 섬의 좌우로 급한 해류가 흘렀고 거센 바람과 만나 걸핏하면 풍랑이 일었다. 병사들은 무너진 진지와 막사를 다시 만들고 길을 보수하느라 날마다 초주검이 되었다. 측량사는 그동안 산을 측량했다. 산은 높았고 꼭대기에 커다란 분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었다. 이런 곳에도 꽃이 피는구나. 그는 꽃을 만지며 생각했다. 젖은 쌀을 말렸더니 갈매기가 달려들어 먹어 치웠습니다. 어찌나 사나운지 전투라도 치러야 할 형편입니다. 이곳 갈매기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세 번째 전문이었다. 측량사는 벼랑과 갯바위를 측량했고 바다는 푸르고 맑았다. 항구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한 바가지 떠다 끓이면 푸른 사파이어가 남을 듯했다. 때를 지어 날아오는 물새는 바다 때문에 더욱 하얗게 보였다. 병사 하나가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돌멩이를 쌓아두고 자신의 무덤이라고 우기더니 오늘은 이상한 노래를 종일 불렀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어서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이곳의 외로움은 가히 살인적입니다. 네 번째 전문도 이랬다. 측량사는 늪지대를 측량했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다. 막사 근처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밤하늘에 은하수가 흘러가고 있었다. 너무 맑고 또렷해서 빗자루질이라도 하면 후두둑 별이 떨어질 것 같았다. 그는 어렸을 때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측량사가 되고 말았다. 별자리 대신 건물 지을 언덕의 길이와 넓이를 계산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포클레인과 트럭과 차강기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했다. 그는 오래도록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갈수록 별은 많아지고 밝아졌다. 별이 반짝이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병사들의 집단 전역 요구에 깜짝 놀란 사령부는 귀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배가 도착했다. 짐을 챙겨든 병사들은 시야바듯 서둘러 올라탔다. 측량사가 소대장에게 말했다. 나는 남겠습니다. 무슨 말이요? 난 당신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어.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소대장은 급히 마지막 전문을 쳤다. 측량사가 남겠답니다. 그를 두고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사령부는 곧바로 허락했다. 국가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게 이득이었다. 그렇게 해서 섬에는 측량사 한 명만 남게 되었다. 측량사는 이제 측량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진지에 부서진 물건을 섬 안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괭이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었다. 라디오는 분해되어 귀이개와 손톱 청소기가 되고 소대원이 버리고 간 실탄 박스는 화분이 되었다. 어느 날 밤 풍랑이 일었다. 다음 날 아침 측량사는 배의 잔해 사이에 쓰러져 있는 사내를 발견했다. 사내는 본토 출신 선원이었다. 둘은 친구이자 같은 주민이 되었다. 선원은 측량사의 노트에 끼워져 있던 클립을 구부려 낚시 바늘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밧줄을 풀어 가늘고 튼튼하게 실을 꼬았다. 바늘에 조갯살을 끼워 던지자 커다란 민어가 물었다. 수영도
낚시하는 법도 몰랐던 측량사는 그게 신기했다. 선원은 그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두어 달 뒤 이번에는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명정을 타고 표류해 왔다. 측량사는 그들에게 꽃이 피어있는 분지와 늪지대와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여주었다. 구조선이 왔을 때 8명만 돌아가고 7명은 남았다. 그들도 주민이 되었다. 사람이 늘자 집과 낚시채비도 늘었다. 밭을 더 만들고 늪지 근처에 큰 우물도 팠다. 마을까지 이어지는 수로를 만든 것도 그때였다. 강한 해류에 풍랑이 잦다 보니 촌안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다. 3년이 지나자 주민은 20명으로 늘어났다. 어느 날 가장 최근에 조난을 당했던 원주민 사내가 말했다. 남서쪽 저만큼의 내가 살던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주민들은 회의를 했다. 원하는 사람은 살게 하자는 말 한마디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회의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산에서 가장 큰 삼나무를 베어왔다. 그것을 켜고 이어 배를 만들었다. 군용 천막은 튼튼해서 돛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원주민 사내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마을 처녀들까지 데리고 돌아왔다. 측량사가 주었던 측량용 만원경을 닭과 염소와 바꾸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몇몇 남자와 처녀들은 결혼을 했다. 닭은 알을 까고 염소는 새끼를 낳고 사람은 아이를 낳았다. 마을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던 어선과 화물선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들은 물과 신선한 채소를 원했다. 주민들은 그것을 주고 필요한 물건을 받았다. 본토에 있는 가족을 불러오거나 친구를 초청하기도 해서 사람은 점점 더 늘었다. 측량사가 섬에 남은 지 10년째가 되자 주민은 8명으로 불어났다. 어린아이가 늘어 학교를 치렀다. 사람이 많다 보니 글자와 셈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나왔다. 약초를 찧어 약을 만드는 노파도, 그물을 유난히 촘촘하게 만드는 사람도, 국수를 잘 만드는 여인도 있었다. 그렇다고 사람 많은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의견도 달랐다. 새벽잠이 없는 사람은 늦게 일어난 사람을 게으르다고 나무랐다. 한 달 동안 계란을 하나도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생겼고, 이웃집에서 너무 많은 물을 써버린 탓에 자신의 수로가 말랐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나왔다. 큰 도시에서 살다 왔다는 사내가 말했다. 이제는 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란 게 무언가 누군가 물었다.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약속과 같은 거라고 그는 답했다. 약속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면 되잖소. 일일이 하기 귀찮니 만들어 놓자는 거요. 내가 살았던 곳에는 법이 23,000개가 있었어요. 다른 사내도 끼어들었다. 내가 살았던 나라에서는 화장실 사용 시간에 관한 법도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니 몇 개쯤은 있어도 나쁠 것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만듭시다. 측량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적어갔다. 자주 보는 사이니 인사는 아침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하자가 첫 번째 의견이었다.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게 법인가?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배를 사용하고 나서 뒷정리를 안 한 사람에게는 마을 청소를 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아직까지 셈법을 못 깨우친 아이는 차라리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자. 땅을 경작할 때 게으름 피우는 사람에게는 장작 10단을 해오게 하자. 한낮에 낮잠 자는 사람이 많은데 차라리 한꺼번에 자자는 의견이 더 나왔다. 적다 보니 너무 많아졌다. 측량사가 말했다. 법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기 쉬우니 딱 하나만 합시다. 사람들은 법이든 무엇든 헷갈리는 것은 싫었기에 그러자고 동의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다. 모두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말했기에 법은 다시 수십 개가 되어버렸다. 하나만 만들기 위해 모두 끙끙대고 있을 때 누군가 말했다. 우리의 삶은 바다에 의해 정해집니다. 남풍이 불면 비가 오고 동풍이 불면 파도가 거세지지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서풍이 불면 파도가 자고 북풍은 밤하늘에 별을 뜨게 하고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밀물이 들면 밭을 갈고 썰물이 나면 가재와 개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 그게 어떻다는 거요? 누군가 대꾸했다. 바다가 우리의 법을 알려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바다가 시킨 대로 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소? 생각해보면 좋은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주민들은 바다에 대해서 궁리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씩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다. 푸르다, 짜다, 깊다, 파도가 친다 정도의 특징밖에 알 수 없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여러 날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비가 내렸고 파도가 솟구치다가 잦아들었다. 깊은 관심은 끝내 해결책을 찾아내는 법이다. 바다를 바라보던 어린 주민 하나가 문득 손뼉을 쳤다. 아이가 말했다. 바다의 특징은 잔잔하거나 파도가 치거나 똑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제는 한 팔 정도의 파도가 쳤는데 모두 그 높이였었어요. 어제는 가문비 나무 높이만큼 치솟았는데 모든 파도가 그랬어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똑같이 잔잔해요. 과연 그렇군. 모여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처럼 하면 되겠군. 드디어 그들은 법을 만들었다. 법은 이랬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다. 그들은 그 법으로 살았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았기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낮지 않았다. 그들은 그 법이 마음에 들었다. 아침에 만나면 서로 손을 뻗어 어깨에 대는 것으로 인사를 했다. 그 인사는 저는 당신보다 높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었다. 아무도 법을 더 만들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감자와 옥수수를 심고 생선을 잡고 열매를 주워 말렸다. 어느 날 국가가 보낸 배가 섬으로 찾아왔다. 선장이 말했다. 이곳에서 곧 화산 활동이 시작됩니다. 지진과 해일도 일어날 겁니다. 늘 국민의 안녕을 걱정하시는 우리 지도자께서 여러분을 속히 모셔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민들은 회의를 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난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챙겨 배에 올랐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집과 밭과 우물과 학교가 텅 빈 채 남겨졌다. 사람들은 갑판에 서서 남아있는 그들의 자취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천천히 멀어졌다. 배는 사흘 만에 본토에 닿았다. 항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고 예쁘게 치장한 소녀들이 꽃다발을 전했으며 시장이 나와 악수하고 포옹을 했다. 주민들은 의아했다. 환영식이 끝나자 관리가 그들을 중앙청사로 데려갔다. 관리가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영토의 끝을 지키며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 국가는 넓은 해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질학자 말에 의하면 맞물린 두 지각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화산 활동이 끝날 때까지 본국에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다음에는 고위 관리가 나왔다. 그는 관리가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사진 기자들이 다시 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나왔다. 지도자도 관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사진 찍는 기자들은 훨씬 더 많았다. 지도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전 세계에 전문으로 보내게 했다. 그 전문에는 지도자와 손잡고 있는 주민들과 섬 사진, 섬을 포함한 지도가 들어있었다. 국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나라에는 세세한 내용까지 보내게 했다. 다음 날 관리는 주민들을 데리고 산업 시찰을 갔다. 그들은 커다란 굴뚝과 어마어마한 용광로, 끝이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개미처럼 붙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제철소, 자동차 공장, 비료 공장, 화학 공장 순서로 다녔다. 공장을 옮겨갈 때마다 그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불편했다. 한 사람이 참다 못해 이렇게 외쳤다. 정말 대단하오. 하지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관리가 대답했다. 발전된 고국의 모습을 보시는 게 기쁘지 않나요? 커다란 공장과 아무 말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보신 자동차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개발된 혁신 기술이죠. 외국에서는 모두 부러워합니다.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것을 왜 부러워하는 거죠? 공장이 싫다면 이번에는 새로 단장한 축구 경기장을 구경하시죠.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공놀이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우리를 놔주시오. 이 짓을 계속 하다가는 죽을 것만 같소. 관리는 난감한 얼굴을 했다. 그의 업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비어있는 학교로 안내되었다. 그들은 마당 한쪽에 닭장과 염소막을 만들고 몇 개의 교실을 방으로 꾸몄다. 그곳에서 방송기자나 신문기자가 찾아왔다. 국민들이 아주 먼 섬에서 온 그들을 궁금해하기 때문이었다. 기자들은 이름과 나이를 묻고 사진을 찍어갔다. 주민들은 묻는 대로 답하고 요구하는 자세를 취해주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거부했다. 우리는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 왔소. 이곳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멀었고 나무는 주인이 있어서 함부로 열매를 딸 수 없었다. 밭을 만들어 감자를 심는다 해도 그걸 캐려면 몇 달이나 걸렸다. 그들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필요로 하는 일은 많았다. 가장 먼저 측량사가 쓰레기 치우는 곳에 취직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 매립지로 옮기는 일이었다.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던 회사 사장은 몇 사람을 더 원했다. 그 덕에 상당히 많은 주민이 그 회사 직원이 되었다. 쓰레기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기에 실직갈 염려도 없었다. 파출부로 들어간 사람은 빵을 굽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환자 목욕시키기, 가로수 정비, 심부름 같은 일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숙소가 생긴 사람들은 떠나고 남을 사람들은 남았다. 월급을 받으면 저금을 했다. 음식 재료 사는 것 외에는 돈 쓸 곳이 없었다. 그 중에는 돈이라는 것을 처음 만져본 사람도 있었다. 휴일이면 모두 학교로 모여들었다. 서로 손을 뻗어 인사 나눈 다음 간단한 정신거리를 만들어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널찍한 언덕이 있고 멀리 바다가 보였다. 그들은 두고 온 섬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배가 고프면 점심을 먹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휴일에는 쇼핑도 하고 파티장에도 좀 다니지 그러세요. 종종 찾아오는 신문기자가 말했다. 그것을 하면 어떤데요? 주민 중 한 명이 물었다. 즐겁고 만족스럽죠. 지금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죠? 기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얼굴을 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물고기나 새도 활동을 하고 나면 쉬죠. 물었던 이가 답했다. 남은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휴일이면 쉬는 것답게 쉬어야죠. 이보다 어떻게 더 잘 쉴 수가 있죠? 기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주민들이 무언가를 몰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가는 척하고 약간 떨어진 숲으로 들어간 다음 카메라를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두고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어떤 행위를 기다렸다. 그러나 기자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다. 주민들은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그곳에 앉아서 이야기하며 그냥 있었다. 어느 날은 법학자가 찾아왔다. 법학자가 물었다. 그 섬의 법이 단 한 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단 한 줄의 법만으로 살 수 있는지 아주 흥미롭군요. 본토의 법은 음식을 훔쳐먹은 사람은 음식값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거나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누가 배가 고파 찾아오면 나누어 먹죠. 다들 대답을 했기에 마치 합장을 하는 것 같았다. 좋습니다. 개가 나무집 정원을 망쳐놓으면 사흘 안에 말끔하게 보수해 주는 게 이곳 법입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를 야단친 다음 쓰다듬어 줍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답을 했다. 이번엔 다른 것을 좀 여쭤보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이웃 간에 분쟁이 나면 국가가 나서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곳에선 누가 조정을 하나요? 이번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설마 사소한 다툼마저 없다고는 안 하시겠죠? 법학자의 물음에 측량사가 답을 했다. 흥분은 결국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거센 풍랑도 언젠가는 가라앉든 말입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법학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게 다 주민수가 적어서 가능할 겁니다. 이곳 본토에 도시처럼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생각도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금보다 주민수가 더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방송과 신문의 관심은 식어갔다.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의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신문 기자와 섬 생활의 매력을 느낀다는 어느 부부만 간혹 찾아오는 정도였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있는지도 잊고 살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말 모임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 사이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그들은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언덕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화산 활동은 2년 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날 관리가 찾아와 화산 활동이 마침내 끝났다고 전해주었다. 2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측량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으나 몇몇은 변화가 생겼다. 한 사람은 옷감 장사의 재미를 보고 있었으며 그 사람의 아이는 피아노에 푹 빠져 날마다 배우러 다니는 중이었다. 본토 청년과 연애 중인 원주민 아가씨도 있었다. 주민들은 회의를 했다.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였다. 옷감장수 가족과 연애 중인 아가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아가기를 원해서 회의는 길지 않았다. 지도자가 본토 출신들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관리는 말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뒤섞여 사는 것은 영토 문제에 이득이 없기 때문이었다.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공병부대를 먼저 보내 커다란 저택과 농장과 선착장을 만들어주고 그 외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은 회의할 필요가 없었다. 어디 출신인가로 사람을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측량사는 답했다. 우리는 그동안 저금한 돈이 충분하니 무엇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올 때처럼 갈 때도 배를 한 척 내주면 고맙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자신의 업무가 잘 풀리지 않자 관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섬으로 되돌아간다면서요? 신문기자가 다시 찾아와 물었다. 그렇습니다. 섬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아시나요? 용암과 화산재가 마을을 완전히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다시 가겠다는 말입니까? 그곳이 우리 마을입니다. 용암이 바위로 굳어 괭이짓도 못할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도 그랬습니다. 또 시작하면 되죠. 그들은 씨앗과 가축과 한동안 먹을 식료품을 사서 배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간혹 찾아오던 부부가 합세했다. 올 때와 달리 환송하는 인파는 없었다. 남게 된 주민 4명과 신문기자만 그들을 배웅했다. 그들은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 2년 만에 배는 섬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다. 4사람을 남겨두고 새로운 3사람과 함께 그들은 돌아갔다. 단 한 줄의 법조문만 있는 그들의 나라로.
소설가 진연주. 이 방에 어떤 생이 다녀갔다. 지난밤에 어떤 생이 다녀갔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정오. 창은 반투명했고 창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빛 또한 그러했다. 뿌옇고 길쭉하고 느슨한, 구석으로 갈수록 흐려지며 그득그득 쌓이며 이제 막 시작된 안개 같았다. 빛이 들어오는 창 쪽으로 팔을 들어 올렸다. 입자까지 만져질 것 같던 빛은 손을 통과해 팔로 미끄러졌고 팔을 지나 그 너머의 어딘가로 사라졌다. 아무것도 만지지 못한 채,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허공이라면 허공만을 만진 채 팔을 떨어뜨렸다. 환상 속에 누워있는 기분이 들었다. 환상 속으로 고통이 스며들었다. 등과 엉덩이에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빛처럼 미지근한, 희미한, 잡을 수 없는, 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작업대는 여전했다. 여전히 어수선했다. 데스크톱과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 독서대와 쌓인 책과 누운 책, 머그잔들과 물병들, 스킨과 빈 바카스병과 반쯤 남은 과자 봉지와 바슬린 통과 안경, 열쇠 꾸러미와 이어폰 주머니, 안경과 연필들과 볼펜들, 앰프와 스피커 외에도 자질구레하고 잡다한 것들이 작업대에 꽉 차 있었고 그 위를 반투명의 빛이 덮고 있었다. 물건들 사이사이를 나지막하게 흐르며 때로는 고인 채로 의자 등받이에 묻은 얼룩도 여전했는데 얼룩은 의자 등받이 말고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장미색 커튼, 기타를 들고 있는 한 여자와 철제 양동이를 들고 있는 또 다른 여자가 수놓인 모슬린 쿠션, 긴 가죽 의자, 장미목으로 만든 방문 손잡이, 바닥에 깐 쪽판 마루, 푸른 줄 무늬의 흰색 벽지, 인생사용법의 제90장이 시작되는 742쪽 같은 곳들에서 742쪽은 이렇게 시작된다. 로비 오른쪽 부분, 안쪽으로는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이 보인다. 전면 오른쪽에는 마르시안의 아파트의 문이 있다. 그리고 뒤편에는 금빛 쇠시리로 틀을 댄 커다란 거울 아래 뚜껑이 놓인 벨벳 쿠션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데 이 상자는 의자로도 사용된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쇠시리는 나무의 모서리나 표면을 도드라지거나 오목하게 깎아 모양을 내는 일 또는 그런 것이다. 건축 용어 사전에는 요철이 있는 곡선의 윤곽을 가진 장식적인 모양이라고 정의돼 있다. 국어 사전보다 건축 용어 사전 풀이가 이해하기 쉬운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문장은 둘 다 엉성했다. 하지만 덕분에 쇠시리를 알게 됐으니 사전을 탓할 필요는 없겠다고 742쪽을 읽으며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왜 하필이면 742쪽이었던가는 떠오르지 않았다. 분명 어떤 단어 때문이었을 텐데 다시 읽어봐도 어떤 단어가 나를 자극해 얼룩을 남기도록 유도했는지 알 수 없었다. 바틀부스가 마지막 퍼즐을 손가락에 낀 채 죽어가는 부분이었거나 몇 세대에 걸쳐 아무도 정리하지 않고 분류하지 않았던 폐품들이 쌓여있는 그라티올레가의 지하 창고였다면 짐작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것들은 구석이 많은 구석을 떠오르게 하니까 창이 있고 그 창으로 단 한 그루의 나무만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늙은 부부가 망가진 정원을 손질하는 모습만 보이는 그런 구석 말이다. 내다 보이는 것들이 모두 구석인 구석. 내다 볼수록 팽창해서 스스로 유형지가 되어버리는 구석.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라도 자주 마주하거나 되뇌다 보면 의미가 없어진다. 알맞은 양각을 갖지 못하면 음각은 구석으로만 존재하겠지. 한 그루의 나무도 늙은 부부도 망가진 정원처럼 망가질 거야. 그들에게 양각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상한 기미가,
이것을 기미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느껴졌다. 817쪽이나 되는 인생사용법을 다 읽었으나 낮이 계속됐다. 818쪽에 있는 건물 도면에 색칠을 했고 연표와 작품에 서술된 이야기 목록과 추신과 주요 서술 목록과 해설이 실린 부록을 읽었고 찾아보지 않아도 좋을 찾아보기까지 살폈는데도 화냈다. 찾아보기에 실린 쪽수를 찾아가며 본문을 다시 읽었으나 여전히 그랬다. 몇 년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박스들을 끌어냈다. 오래된 외장 하드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케이블과 알약과 작은 장식품과 펜으로 가득했다. 편지만 모아둔 박스도 찾아냈는데 익숙한 필체를 보자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묘비명을 생각하며 걷던 길, 열기에 사로잡혔던 낮, 불침번을 서던 밤, 경솔함과 치기, 자기 혐오의 순간들, 그래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낭만으로 몰아가지 않고는 절대 떠올릴 수 없는 세계가 그곳에 있었다. 한 장 한 장 꺼내 읽고 한 장 한 장 접어 박스에 넣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알약과 더 이상 잉크를 내보내지 않는 펜들을 버린 후 나머지 것들을 추려 박스에 담았다. 온갖 것들을 꺼내고 정리하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으나 날은 저물지 않았다. 어떤 낯선 궤도에 진입한 것 같았다. 그것도 매우 비현실적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시간이 뒹굴다 내 앞으로 오고 다시 뒹굴다 다시 오는 것 같았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달을 봤다. 그것이 내 방에 나 있는 창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 달은 매일 조금씩 형태를 바꾸며 다른 위치에서 떠올랐고 창 너머로 모습을 감췄다. 모습을 감췄으나 상상할 수는 있었다. 상상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달 걱정도 꽃 걱정도 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잃어버린 사람과 사물도 걱정하지 않았다. 달도 꽃도 다시 피고 잃어버린 사람과 사물도 다른 곳에서 거듭 피어날 것이다. 어쨌든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달을 보았는데 달이 매일 조금씩 형태를 바꾸듯 달을 보는 마음도 형태가 바뀌었다. 어느 날은 무턱대고 가슴이 부풀어서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어느 날은 모든 게 성가시게 느껴졌고 어느 날은 불안했고 또 어느 날은 고독했고 다른 어느 날은 너무나 평온해서 개 같은 심정이 되기도 했다.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차오르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에는 번번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 아무리 뒤적거려도 그 마음에 적합한 단어가 없는 것.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그런 것들이 억울해서였을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달과 마음을 지켜보았지만 그래도 시간은 제 속도로 흘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야오와 있을 때도 그랬다. 내 이름은 이야오. 처음 만났을 때 야오는 말했다. 한글 이름으로 의미 같은 것은 애초에 없는 이름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야오를 차에 태우고 달렸다. 머릿속에 커피집의 약도가 그려졌다. 올림픽대로를 따라가다가 강일 IC에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로 빠지고 하남 IC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해서 북한강로를 따라 8km 정도만 이동하면 됐다. 내가 머릿속으로 약도를 그리고 약도대로 차를 모는 동안 야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처음 앉은 자세 그대로 앉아 전방을 주시했는데 말을 걸 엄두 같은 건 나지 않았다. 야오가 고집하고 있는 침묵이 나로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경처럼 느껴졌다. 흰 강이군요. 만난 지 1시간 20분 만에 야오가 세 번째 문장을 완성했다. 세 번째 문장을 완성한 야오의 시선은 내게가 아니라 창 너머에 가 있었는데 야오의 말대로 언 강에 눈이 쌓여 흰 강처럼 보이는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멈춘 채로 야오의 시선 끝에 펼쳐져 있었다. 흰 강이네요. 내가 말했다.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야오에 대해서 말할 때 야오를 둘러싼 것들을 언급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작정이다.
턱시도를 갖춰 입은 노신사가 서빙을 하는 모습도 야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19,000원이나 하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의 특별하지 않은 맛에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 커피가 고급스럽지만 아주 작은 잔에 담겨 나왔다는 것에도 놀라는 기미가 없었고 800년경 유럽에서 사용됐다던 희귀한 커피 기구들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낮고 고요하게 그러면서도 풍성하게 공간을 꽉 채우고 있던 왈츠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야오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감당할 수 없는 침묵. 야오는 그런 사람이었다. 야오를 야오라고 부를게요. 중국어인데 희망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나는 말했다. 첫 만남에서 야오의 태도가 그처럼 시큰둥하지만 않았다면 야오를 다시 만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야오는 모든 면에서 내 타입이 아니었으니까. 다만 약이 올랐을 뿐인데 오기를 부린 것은 야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 오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이 내게는 매우 많고 앞으로도 기꺼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터무니없이 늦었다. 길 건너편에 서서 시간을 지연시켰던 것이다. 건널목은 바로 앞에 있었고 나는 건널목을 건널 자신이 없었다. 더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늦었을 때에야 몸을 움직였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내 몸을 치워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나 무사히 건널목을 건너 야오에게 갔다. 킹 크림슨의 묘비명이 계단을 통해 올라왔다. 나는 아래층에 소리를 틀어놓고 위층에서 듣는 일을 좋아한다. 여러 개의 사물과 겹겹이 부딪히고 그래서 상처난 소리는 조금 더 희미하고 조금 덜 위협적이다. 공격도 저항도 하지 않는다. 다만 은밀해질 뿐이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조금 더 은밀해진다. 플루트가 새처럼 지저긴다. 서정적이고 무기력한 아침. 기지개를 켜고 이불을 털고 바람이 인다. 플루트는 비풍처럼 계단을 오른다. 계단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이 반짝인다. 새의 목덜미를 낚아챈다. 새가 거칠게 날갯짓한다. 하지만 예언자의 말대로 새는 찢기고 곧 정막이 펼쳐진다. 죽음을 지키는 소리들이 멀리에서 가까이로 이동하며 그러나 아주 작게 들려온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희미한 가닥들이다. 붙잡아도 좋고 붙잡지 않아도 좋다. 나는 붙잡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저마다의 묘비명을 갖게 될 것이다. 묘비명에는 그것은 문틈으로부터 시작됐다. 온갖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쓸 것이다. 시간을 아연하게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줄 몰랐고 방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다 할 특색 없이 몇 년째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 책이 몇 권씩 늘어났으나 그것도 몇 달 전까지의 일이다. 책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책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책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를 발견했다. 책 제목을 연결해 말이 되는 몇 개의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 가령 카자르 사전,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콰이어트 걸, 부탁이니 제발 조용히 해줘. 성벽 안에서, 나는 훌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 거미집으로 가는 오솔길, 나의 길, 사랑의 길. 인간과 말, 쥐들도 밤에는 잠을 잔다. 누가 후계자를 죽였는가? 달은 다 알고 있지. 고독한 여행자, 챈스 박사.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과 같은 식으로 말이다. 제목에 있는 말들을 풀어헤치고 제목과 제목을 연결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일이 내게는 매우 신성하게 여겨졌다. 죽은 말들을 살려내고 고정된 의미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 나는 왕을 모시는 예언자처럼 그 일을 해냈다. 책장을 둘러보았다. 책들은 언제나처럼 서서히 갈변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 꽂혀 있었다. 누런 고독을 바라보는 듯 했다. 글자들이 회오리를 이루며 빠져나와
공중에서 맴돌다 검은 가루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야오와 있을 때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했다. 새가 추락사였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야오는 말했다. 말을 끝마친 야오는 곧장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곳에 새는 없었고 나는 새가 추락사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았다.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려 했으나 야오의 목소리가 내게서 나오려던 말을 꾹 눌렀다. 오후 3시나 4시쯤 이곳은 매우 아름답게 변해요. 바람이 일거든요. 구름도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흐르고요. 나뭇잎이 태양광을 반사해서 공중이 온통 작은 빛들로 가득 차요. 세계가 세계를 품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모든 게 온순해지고 순진해져요. 나는 야오의 다소 과장이 섞인 말을 묵묵히 들었다. 운 좋게 나는 산등성이가 바라보는 창을 가질 수 있었어요. 도시에서 그런 창을 갖는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인가 산등성이로부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굴뚝인가 싶다가 산불인가 싶다가 걱정이 됐는데 연기가 산등성이에서 뚝 떨어져 하늘로 올라가지 뭐예요? 구름이었어요. 구름은 추락사 같은 건 하지 않으니까. 야오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야오를 바라보았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 밑으로 드러난 귀는 흰 군뱅이 같았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마에서 코로, 입으로, 다시 턱으로 단정하고 간결한 선이 이어졌고 등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앞으로 굽어져 있었는데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 보였다. 야오가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때 이미 야오가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낼 일은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예감했는데 그것이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숨을 참고 슬픔을 견뎠다. 정오. 달을 바라보듯 건너집 옥상을 바라보았다. 건너집이기는 했으나 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훔쳐볼 수 있는 안전한 거리가 확보된 셈이었다. 부부는 종종 옥상으로 올라왔다. 옥상에는 비치 파라솔과 캠핑 의자와 에어컨 실외기와 스티로폼 상자에서 자라고 있는 고추이거나 상추 같은 채소와 뜨거운 여름 볕이 놓여 있었다. 남자는 러닝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파란 아이스박스를 들었고 여자는 화려한 무늬가 나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산짐승의 동태를 살피는 사냥꾼처럼 가급적 몸을 낮게 하고 숨을 죽인 채로 그들을 관찰했다. 남편이 아이스박스를 캠핑 의자와 캠핑 의자 사이에 내려놓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그러고는 아내의 두 팔을 뒤로 잡아 뺐다. 아내는 왼쪽 다리를 굽혀 몸을 낮춘 자세로 온 힘을 쥐어짜 몸을 앞으로 밀어붙였다. 한동안 그런 상태를 지속하다가 아내가 몸을 바로 세우자 남편도 아내의 팔을 놓았다. 그들이 몸을 풀고 이쪽을 쳐다봐서 당황했고 몸을 납작 숙여야 했는데 나를 본 것 같진 않았다. 두 사람은 스스럼 없이 캠핑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동시에 아이스박스에서 맥주를 꺼냈다. 빛의 파라솔과 차게 식은 맥주와 헐렁한 옷차림. 한여름의 낮과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문득 그들이 서로의 눈빛 속에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낼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동물적인 직감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느끼거나 위험 신호를 발견할 때가 있지만 생각을 읽어낼 수는 없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눈빛은 대체로 아름답고 심연이라 할 만한 것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테다. 심연 앞에서는 주눅이 든다. 심연을 직시할 수 있다면 눈빛을 통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내는 일도 가능할까? 나는 인간의 말에 깊은 매혹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던져진 말이라는 것에 혐오를 느끼기도 한다. 말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인간이라는 감동과 신비는 서로의 영혼 속에 더 깊이 깃들 수 있었을 것이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말이 없었다면 인간은 자신 안에 깃든 마법을 끄집어내어
마법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간이라는 개념도 침묵이라는 개념도 없이 내면의 고요를 받아들이고 영원처럼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야오의 곁에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오갔다. 야오는 말을 지음으로써 시간을 산란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야오는 한 점의 그림처럼 존재했고 나는 한 점의 그림을 바라보듯 야오를 바라보았다. 야오는 밀러보다는 마그리트의 그림에 가까웠다. 얼굴은 변형되거나 사라졌고 몸의 각 부분이 뒤바뀌었고 흐려져서 실루엣만으로 남거나 광기에 가까운 빛으로 타오르기도 했다. 야오는 말이 없었다. 나는 말이 소리가 사라진 곳에서 야오와 나 사이에 흐르는 기류를 감지했다. 그것은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기분 좋게 지나가는 졸음 같은 것이었고 한 줌 바람에 소스라치는 놀라움 같은 것이었고 사냥개가 뛰어오를 때의 높이 같은 것이었다. 나는 말이 없는 야오 곁에서 말없이 나와 야오 그리고 나와 야오를 둘러싼 세계를 관조했다. 갤러리에 서서 야오라는 그림이 펼쳐 보이는 시의 세계를 헤엄쳐 다녔다. 고옥에 빠져 있다 보면 갤러리는 문을 닫았고 나는 뒷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오며 인간과 말, 쥐들도 밤에는 잠을 자고 인간과 말도 쥐들처럼 밤에는 잠을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부부는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는 대신 맥주를 마시며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책을 읽었다. 나는 시무룩해졌고 곧 엄청난 식욕을 느꼈다. 하지만 무얼 만들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해 요리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로운 일이다. 차가운 이불 속에 몸을 누이는 것만큼이나 외로운 일이다. 나와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이에 대해서만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한 친구는 그 대안으로 탁주를 마셨다. 그것만으로 하루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술을 마시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동안 연락이 끊겼다. 중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했다. 이 일이 내게는 어떤 증상처럼 여겨졌는데 머지않아 허전함의 근원이 애정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자 그 애정이 나의 바깥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것에 관대하지는 못했다. 사랑은 종종 아둔했고 내게 많은 설명을 요구했다. 선택받지 못하거나 선택받았다는 황홀에서 노연하기도 전에 모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고 사랑에서 떼어놓았다. 허전함이 사그라들 무렵 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다로 걸어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둥, 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차에 치여 즉사했다는 등, 엽총으로 머리를 날렸다는 등, 노름판에서 맞아 죽었다는 등 대부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그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실종은 죽음과 가장 어울렸다. 그는 자신이 39살이라는 것을 몰랐고 누군가 그의 나이를 일깨워주면 머리를 탁 치고는 내가 그랬지 하고 말았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지 말하기도 했다. 그가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갖가지 사용설명서로 틈만 나면 들고 다니던 사용설명서를 펼쳐 읽었고 다 읽고 난 뒤에는 매번 불후의 명작을 쓰기 전에는 못 죽어. 제목은 인간 사용설명서. 첫 주자는 누가 좋을까? 라고 말해 주변에 빈축을 샀다. 그러나 나는 그의 발상이 꽤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가령 그를 대상으로 했을 때 시작은 옷을 차려입고 그를 만날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 좋을 것이다. 식당을 약속 장소로 잡았다면 당신은 집에서 TV나 시청하십시오. 그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설명이 이어질 것이고 새벽 2시 이후에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마십시오. 상상 이상의 지옥을 맛보고 싶다면 어서 전화기를 드십시오. 와 같은 주의사항이 덧붙을 수도 있다.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탐색 과정은 생략되고 어렵지 않게 상대방의 환심을 살 수 있고 실패의 확률은 줄어들 테다.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일 도서가 그의 죽음과 함께 증발한 것을 믿을 수 없다.
정오. 달이 떠오르기까지 내가 버텨야 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 정상의 속도로 생각하고 움직여봐야 짓뭉개진 시간 안에서는 모든 게 무용했다. 나는 지쳤을 뿐으로 시간의 산란에 어떤 대답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시간이 제 역할을 다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러한 바람도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시간에서도 이 방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계라도 쳐진 것처럼 내부에 묶여 있다. 야오, 나의 야오. 야오를 생각하면 결계 안에 있는 듯 극심한 불안과 평화가 동시에 왔다. 야오는 손바닥을 내밀었다. 땀으로 흥건한 손바닥. 땀은 마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으면서 야오의 손바닥에 머물렀다. 희미한 손금이 물밑에서 어른거렸다. 허리를 굽히고 뒷짐을 지고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손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그러므로 야오의 운명을 훔쳐볼 기회도 놓칠 것이었으나 그렇게 했다. 야오의 손금은 너무 희미해서 한순간 마음이 균형을 잃고 흔들렸다. 손금이 사라지기 전에 야오는 손바닥을 접었다. 꼭 쥐어 공을 만든 후 단단한 주머니 속에 넣었다. 야오는 그런 식으로 몸의 일부를 꺼내 보여주고는 했다. 셔츠 깃을 잡아당겨 쇄골을 보여주었고 어깨 쪽지를 보여주었다. 귀를 접어 까만 점을 보여주었다. 머리를 헤집어 붉은 머리카락을 보여주었다. 소매를 걷어올려 팔꿈치에 난 사마귀를 보여주었다. 양말을 반만 내려 뒤꿈치를 보여주었다. 해가 좋은 날에는 양말을 벗어 발바닥을 보여주기도 했다. 야오의 몸은 그렇게 조각났고 조각난 야오의 몸은 상상 속에서 뒤엉켰다. 아주 밝은 빛을 내뿜거나 어두워지면서 어깨 쪽지와 뒤꿈치가 뒤바뀌었고 얼굴은 빨간 점이 되었다. 몸이라는 형체가 변형되고 일그러졌으나 나는 일그러진 형체를 통해 야오를 더 잘 볼 수 있었다. 말은 불필요했고 시간도 소용없었다. 먼 곳에서 음악이 흘러들어와 카펫처럼 깔리는 기분이었다. 카펫은 따뜻했고 발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느리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저녁을 감싸듯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고 가장 작은 것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야오의 등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앞으로 굽어져 있었고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 보였다. 야오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나 알 수는 없었다. 아무도 그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죽음은 사실인 모양이었다. 나는 그에 대한 매우 사적인 기억을 갖고 있었다. 밤이었다. 말이 돼? 말이 되냐고. 그는 다짜고짜 말했다. 그러고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쪽판 마루 이곳저곳에 발자국을 찍으며 돌아다녔다. 흙과 엉겨붙은 피로 엉망인 맨발이 거기 있었다. 무슨 일이야? 차림은 그게 또 뭐고? 나는 물었다. 택시가 있을 거야. 택시비를 주고 와. 이번에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그가 말했다. 나는 문 밖에서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는 택시로 다가갔다. 운전석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택시기사가 잔뜩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건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쩐지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택시를 보내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긴 가죽 의자 밑에 누워 다리를 버둥거리고 있었다. 두 늙은이가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었어. 말이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그가 말했다. 말이 되지 않았다. 밤늦게 쳐들어온 그도 말이 되지 않았고 엉망이 된 맨발도 말이 되지 않았고 정신병원이라든가 두 늙은이 같은 말도 말이 되지 않았다. 말이 되게 말해봐. 내가 말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늙은이 둘이 나 때문에 의기투합했어. 그것도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말이야. 꼬박 일주일하고 반나절을 갇혀 있었어. 아주 아슬아슬했는데 말이야. 결국 내가 담을 넘는 건 막지 못했지. 막지 못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다니 말이 돼? 늙은이 둘이 말이야.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몇십 년 만에 부부 행세를 했다는 거야. 내 요청대로 그는 말이 되게 말했고
나는 그가 처한 상황을 파악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그를 정신병원에 쳐넣은 이유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괴팍하고 선병질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사납고 냉소적이고 그러는 한편으로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종종 우울증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정신분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다. 그를 정신병원에 격리시켜서 그의 부모가 취할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알기로 그는 지난 10여 년간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았고 연락을 끊고 사는 동안 그의 생활은 거지반 동량으로 꾸려졌다. 밥은 먹었어? 내가 방금 알카트라즈에서 탈출했다고. 밥이 가당해? 그렇단 뭐라도 마실 테야? 입으로 똥이라도 싸질러 놓길 바라는 거야? 그래도 요기는 해야지. 집어치워. 그럼 발이라도 좀 씻지 그래. 엉망인데. 그가 입을 꾹 다무는 동시에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는 쑥맥인 데다가 이런 상황에 놓일이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밤에 방문객이 달갑지 않았다. 급기야 나는 노여워졌다. 나는 그의 몸을 피해 가죽 의자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침 움직이는 소리가 그와 나를 에워쌌고 나는 여러 번 팔짱을 끼웠다 풀었다. 언젠가 두 늙은이가 나를 죽이고 말 거야. 만들었으니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니야. 아니고 말고 천벌을 받을 거다. 그가 침묵을 깨고 짓거렸다. 나는 그가 연통으로 연기를 휙휙 뿜도록 내버려 두었다. 얼마 가지 않아 연료는 바닥이 날 테고 불도 연기도 잠잠해질 것이었다. 미친놈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돈 새끼라고 했어. 손가락을 빙빙 돌리면서 말이야. 고무스레바가 굉장한 소리를 냈어. 어찌나 차지게 바닥을 감아대는지 그걸 신고는 말이야. 그는 말하다 말고 발을 움켜쥔 채 흐느꼈고 그 자세로 오랜 시간 흐느끼다가 마침내 잠이 들었다. 고무스레바를 벗어치운 발을 바라보았다. 엉망이었다. 알카트라즈에서 탈출했다는 말이 믿길 정도였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라디오를 켜고 욕실에 들러 수건을 물에 적시고 젖은 수건을 들고는 그에게 다가갔다. 발치에 섰을 때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들려왔다. 잉크가 뚝 떨어지고 가만가만 번지다가 멈추는 소리였다. 그 뒤를 파도가 된 바람이 된 파도가 쓸고 지나갔다. 무릎을 꿇고 무릎 위에 엉망인 발을 올려놓았다. 수건으로 쓸어내리고 또 한 번 그렇게 했다. 흙이 묻어났다. 엉겨붙은 피딱지는 그대로였다. 수건을 펴서 발을 감쌌다. 그가 걸어왔을 길들이 떠올랐다. 어둡고 차갑고 습하고 비죽하고 뒤집힌 길. 그가 걸어왔을 길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빙빙 도는 머리를 머리에 이고 수건을 든 손에 힘을 주어 그러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엉망인 발을 닦았다. 어느새 기타 소리가 그치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가 있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다. 어찌할 도리 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우는 눈으로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을 떴을 때 그는 가고 없었다. 내 신발을 가져갈게. 찾지 마. 쪽지 한 장이 그가 벗어놓은 껍데기처럼 가죽 의자에 놓여 있었다. 더 이상 그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그의 죽음은 사실인 모양이었다. 나는 그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실종은 죽음과 가장 어울렸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에 대한 매우 사적인 기억이 있었다. 내 무릎 위에서 온기가 만져질 때마다 나는 침묵 속에 깃든 그를 상상했다. 정신병원에 담을 타넘는 그의 밤을 상상했다. 내게서 가져간 신발을 끌며 걸어가는 아침을 상상했다. 나는 그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나 더 많이, 더 길게 허전해야 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그의 시체는 누가 가져갔을까? 창으로 뿌옇고 길쭉하고 느슨한 빛이 스며들어 구석에 머물렀다. 등과 엉덩이에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다. 정오. 시침 소리가 들렸다. 시침은 움직이지 않았다. 저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시침 소리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 몸의 벽 여기저기에 부딪히고 부딪혀도 나갈 길을 찾지 못하면서 가지를 건들며 가는 바람도 이곳에는 들어오지 못했고 소리도 이곳에서 나가지 못했다. 죽은 시간 위에 누워있는 기분이 들었다. 몸을 일으켰다. 내가 아니라 나의 외부가 된 것처럼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피로해 보인다. 나는 웃지 않는다. 나는 등을 숙이고 천천히 걷는다. 나는 작업대로 다가가 누운 책을 세우고 안경을 들어 올리고 안경을 통해 햇빛을 바라본다. 나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의 움직임을 보고 싶다. 냄새도 맡고 싶다. 비가 오면 냄새가 일어나고 진해졌다. 어렸을 때는 비가 올 때마다 솔밭으로 갔다. 운 좋게 나는 집 가까운 곳에 솔밭을 가질 수 있었다. 도시에서 그런 솔밭을 갖는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비가 오는 날 솔밭에서는 솔향을 맡을 수 있었고 진하게 올라오는 흙내도 맡을 수 있었다. 나는 개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냄새를 맡으며 솔밭을 어슬렁거렸다. 신발로 흙을 파헤치면 냄새가 더 진해졌다. 소나무 기름 때문에 끈적거리는 손바닥을 흙에 문지르기도 했는데 소용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번번이 그렇게 했다. 사지가 젖으면 생체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현재와 현실을 붙잡으려던 손을 놓게 된다. 나는 솔밭에서 될 수 있는 한 흠씬 젖으면서 내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사를 버리고 나라는 명사로만 남은 존재를 바라보았다. 기가 막힌 광경이었다. 야오, 나의 야오. 야오를 솔밭에 데려가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빗속에서 일어나는 냄새들을 맡으면 야오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야오의 피부 위에 떨어지는 냄새와 야오의 피부 위에서 헛도는 내 눈길이 보인다. 나는 하얀 손수건으로 비에 젖은 야오의 발등을 닦아내며 오래 참았던 슬픔을 흘려보내고 보잘것없는 활력으로 근근히 이어온 길도 쓸려보낸다. 야오가 몸을 숙여 내 정수리를 어루만진다. 나는 야오의 말없는 말 속에서 내게로 오는 희미한 윤곽들을 아무것도 아니어서 가득 찬 것들을 받아들인다. 비가 깃털처럼 내리고 야오의 침묵은 아름답다. 아름다워서 아프다. 나는 야오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나의 아픔을 말과 맞바꾸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말이 그것들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고요를 지킨다. 말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나와 야오. 야오는 나의 움푹 팬 곳을 알맞게 채우고 나는 불현듯 어느 날 깨어나고 싶지 않다. 가만히 앉아 솔밭 속에서 솔밭이 되는 사람은 야오. 촛대를 들고 서 있는 사제. 나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 야오를 바라보고 야오라는 그림이 펼쳐 보이는 시면을 헤엄쳐 다니고 나는 더 이상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래를 창조할 기회를 버리고 아득한 공기 속에서 말이 사라져 두려움도 불행도 없는 곳에서 내 살과 한 몸이 된 솔밭과 내 살과 한 덩어리가 된 야오와 황홀한 깊이와 슬프디 슬픈 시선과 어쩌자고 나는 야오, 나의 야오. 모슬린 쿠션의 수노임, 철제 양동이를 들고 있는 여자. 야오는 거기 있었다. 로비 오른쪽 부분, 안쪽으로는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 야오는 거기 있었다. 편지만 모아둔 박스. 야오는 거기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존재 속에 깃들어 있었다. 나는 야오를 바라보며 내 몸을 뒤흔들어 얼룩을 밀어냈다. 나는 얼룩으로 남았고 얼룩은 야오에게 남았다. 시간은 영원히 지연됐다.
시인 김미혜. 개 세 마리의 밤. 속눈썹으로 올라간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었어. 어떤 사람들은 추운 밤을 개 세 마리의 밤이라고 한대. 추운 밤이 오면 개 한 마리를, 더 추운 밤은 개 두 마리를 안고 잔대. 더 추운 밤은 개 세 마리. 엄마, 일찍 들어와. 오늘은 코가 꽁꽁 어는 밤, 개 세 마리의 밤이야. 꼬리. 아까 봐놓고 하루 이틀 못 본 것처럼, 조금 전에 봐놓고 100년 만에 보는 것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너는 언제나 기쁜 얼굴. 다음에 태어날 땐 꼬리를 내게 줘. 춤추는 꼬리, 숨가쁜 꼬리. 고슴도치가 되어. 몽실몽실 우리 강아지 고슴도치 되어 돌아왔다. 도깨비 바늘 독고마리, 까끌까끌 까만 씨앗, 다닥다닥 꽂고 왔다. 몽실아, 들판을 옮길 거니? 그 멧돼지도 엄마였어. 깜깜한 밤, 마을에 내려가 땅콩을 먹고 고구마를 먹고 젖을 채운 멧돼지. 덫을 넘어서 총부리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와 어린 것 냄새를 맡으며 따뜻한 젖을 새끼에게 물렸어. 젖을 물린 채 잠이 들었어. 그 멧돼지는 엄마였어. 그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멧돼지도 누군가의 엄마였어. 약도. 아름드리 팽나무가 서 있는 곳을 보고 쭉 따라와. 제비꽃 애기똥풀 출렁출렁 파도치는 밭둑 지나면 민들레꽃 양탄자가 보일 거야. 양탄자 눈을 비켜 걸어와. 연두빛 손을 반짝반짝 흔들고 있는 찔레나무 울타리가 보일 때까지. 거기에서 분홍빛을 내려놓은 매화나무를 찾아봐. 그 집이 우리 앞집이야. 우리 집은 한박꽃이 한박 웃는 집이야. 내가 온다니까 꽃들이 뒤죽박죽 한꺼번에 마중 나왔지 뭐야. 튤립은 칼을 빼들고 말이야. 참, 살구나무 아래 빨간 지붕은 해피집이야. 살구꽃이 동글동글 꽃을 그리며 해피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을 거야. 잘 찾아올 수 있지? 1호선 13번 출구 26동 7층에서 살고 있는 엄마의 꿈. 동화작가 최형미. 그림 일기.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모두 어제와 똑같았다. 그런데 모두 다르게 느껴졌다. 하늘도 구름도 얼굴에 가볍게 부딪히는 바람까지도 다르게 느껴졌다. 안녕 하늘아, 안녕 바람아, 안녕, 안녕. 모든 것에 반갑다고 소리내 인사하던 수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빙글빙글 돌았다. 수의 손가락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빙글빙글 돌던 수는 그대로 벌렁 잔디 위에 누웠다. 머리카락에 닿는 잔디 느낌이 말할 수 없이 좋았다. 모든 것이 인공으로 만들어진 공원이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지금 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니까. 어렴풋이 잠들었나 보다. 어디선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살포시 눈을 뜨니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간호사 누나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놀래켜줘야지. 수는 숨소리도 죽이고 간호사 누나들이 앉아있는 벤치까지 살금살금 기었다. 그 얘기 들었어? 짧은 머리인 걸 보니 김간호사 누나다. 김간호사 누나는 병원 내 소식통이다. 무슨 얘기? 긴 머리를 얌전하게 묶은 사람은 박간호사 누나다. 박간호사 누나는 천사 같다. 175 얘기. 아, 불법 매매?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김간호사 누나가 몸을 웅크리고 속삭인다. 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쫑긋 세웠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걔는 왜? 너무 안 됐더라. 부모님이 당국에 미움을 사서 연구소에서 쫓겨난 모양이야. 부모님과 떨어져 보호소에 있다가 지금 양부모에게 입양됐고. 그런데 양부모가 아주 나쁜 인간들이더라고. 왜? 보호소나 통제소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불법 매매에 이용하는 모양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수는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 모두 알면서 쉬쉬하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게다가 초고속 성장 촉진제를 맞은 아이들이 모두 재산가나 연구원 자식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라도 해봐. 휴, 결국은 욕심이 화를 부른 거지 뭐. 수도 박간호사 누나처럼 조그맣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바닥에 살며시 엎드려 눈을 감았다. 햇살 때문인지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잖아. 그런데 그건 뭐야? 이거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일기장이야. 일기장? 요즘 세상에도 손으로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게 말이야. 심심해서 몇 장 읽었는데 아이가 쓴 그림 일기야. 박물관에서나 보던 걸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나저나 참 안 됐어. 아마 그 아이에게는 이식할 추억이 평생을 살아가게 할 힘일 텐데 말이야. 이런, 호출이야. 어서 가자. 간호사들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수는 잔디에 엎드려 있었다. 누군가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것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고 머릿속이 멍했다. 한참을 엎드려 있던 수는 간호사들이 놓고 간 일기장을 주워 허물어지듯 벤치에 앉았다. 그림 일기? 멍하게 앉아있던 수는 일기장을 펴보았다. 낯선 느낌이었다. 손으로 쓴 글씨.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손으로 쓴 글씨를 처음으로 본 수였다. 글씨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는 것 같았다. 수,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엄마, 한참 찾았잖아. 우리 아들 오늘은 기분이 어떠니? 좋아요. 수의 엄마는 자신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이 나려는 것을 입술을 꼭 깨물며 참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수에게 말할 수 없이 미안했다. 잘 키울 자신도 없으면서 수를 낳고 그런 수에게 조기 성장 촉진제를 맞게 했으니. 하지만 부작용으로 이런 뜻밖의 병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성장 기간이 길고 우수한 인재로 자라기 위해선 교육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 만큼 사람들 마음도 변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조차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으니까.
한 과학자가 만들어낸 캡슐 덕분에 엄마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 아기가 자라는 10개월 동안의 불편함과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을 더는 겪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긴 성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조기 성장 촉진제가 만들어졌다. 조기 성장 촉진제는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조기 성장 촉진제를 맞은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일 처음으로 촉진제를 맞았던 아이가 2년 만에 죽었다. 다른 질병이 아닌 노환으로.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앞다투어 자신의 아이들에게 촉진제를 맞췄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부랴부랴 원인을 밝혀낸 과학자들은 추억 결핍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촉진제 주사를 맞은 아이들은 성장하며 겪어야 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죽는다는 것이다. 추억 결핍증에는 그 어떤 약이나 수술도 소용없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추억을 이식받아야만 노화를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추억을 이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증자와 이식자 사이에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식하는 기증자의 추억은 사라지기 때문에 기증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게다가 기증자가 나쁜 추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식을 받은 사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맞는 기증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수는 정말 운이 좋았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식자를 찾았으니까.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수가 이대로 늙어 죽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 후면 수는 추억을 이식받을 테고 그러면 노화가 멈출 것이다. 수의 엄마는 일부러 크게 웃어 보이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수, 그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나 배고파요. 수는 일기장을 뒤로 감추고는 엄마의 팔짱을 꼈다. 그래, 우리 아들,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자.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일기를 오래 읽을 수가 없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제일 먼저 시력이 떨어졌다. 그 후에는 조금만 오래 걸어도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하지만 궁금해서 멈출 수가 없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었다. 수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 깨알처럼 촘촘히 일기 속에 박혀 있었다. 엄마는 연구소 일로 늘 바빴기 때문에 수는 항상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거나 슬프지는 않았다. 수가 사는 1구역의 아이들 중 대부분이 수와 상황이 비슷했으니까.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거나 보모 로봇과 함께 지내는 게 일상의 대부분이다. 3구역에 사는 아이들은 부모가 당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직업을 가졌거나 캡슐 출산과 초고속 성장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이다. 그들은 과학의 발달이 인간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1구역에 사는 아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물론 수는 3구역 아이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일기장 속 세상은 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다. 캡슐 출산으로 태어나 바쁜 엄마를 대신해 보모 로봇 손에서 자라다가 조기 성장 촉진제를 맞아 단번에 20살이 되었으니 수에게 추억이 있을 리 없다. 수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은 모두 전자칩이나 감정 경험기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느낀 것들이었다. 하지만 급하게 먹은 밥처럼 감정 경험기를 통해 느낀 것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를 불편하고 답답하게 했다. 엄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녁을 먹다 말고 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응? 뭔데 우리 아들? 병실을 정리하던 엄마가 밝은 얼굴로 물었다. 저기 나한테 추억을 이식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왜? 밝던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나한테 추억을 이식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김 박사님한테 얘기 다 들었잖니. 아무 이상 없어. 몇 년간의 추억을 이식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 하지만 그 사람한테 중요한 추억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나한테 이식해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수는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추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수, 더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렴. 우리 착한 아들. 수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탈이야. 수의 엄마는 흰 머리칼이 듬성듬성 보이는 수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엄마, 추억을 이식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울고 웃고 행복했던 그 추억들을 내가 빼앗는 것 같아서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며칠째 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노화가 진행되고 나서는 초저녁이면 졸음이 쏟아지곤 했었는데 일기를 읽기 시작한 이후로는 통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리가 온통 뒤죽박죽이 된 것만 같았다. 어떤 날은 노화가 멈추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즐겁기도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자신이 아이의 행복을 빼앗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괴롭기도 했다. 175라고 했던가? 처음부터 그 아이를 찾아갈 생각은 없었다.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하려고 병실을 나왔던 수는 문득 그 아이의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그저 아이의 얼굴을 한 번만 보자는 생각뿐이었다.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자신이 이식받을 추억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였다. 170호는 생각보다 꽤 먼 곳에 있었다. 다행히 병원 복도를 지나치며 수가 만난 간호사나 경비 로봇들은 환자복을 입은 나이든 아저씨가 어딜 가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밍크야, 내일 밤이 지나고 나서도 내가 너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떠올리고 행복해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추억을 누군가에게 줘야 한대. 엄마랑 아빠랑 함께한 추억을 모두 줘야 한대. 퀭한 눈으로 지저분한 인형을 만지며 중얼대던 아이는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 일기장 속에 나온 인형이네. 일기장 속에 그려져 있던 인형이었다. 아이의 엄마가 손수 만들어 주었다는 인형. 수는 그 부분을 읽으며 사람이 손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인데 아이의 엄마가 유별나다고 생각했었다. 누구세요? 보기에도 사납게 생긴 여자가 쏘아붙였다. 예? 아니, 저 병실을 착각했어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저리 비켜요. 수는 아이가 자신을 볼까봐 몸을 돌렸다. 얘가 또 이 더러운 것을 붙들고 궁상 떨고 있네. 이리 내! 여자는 아이에게서 거칠게 인형을 빼앗아 병실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여자의 고함. 수는 여자가 함부로 내던진 것이 인형이 아니라 아이의 추억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불편했다.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주워든 수는 한참 동안 그 인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는 조심히 침대에서 내려와 잠든 엄마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다. 깊은 잠에 빠졌는지 엄마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수에게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이후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던 엄마였다. 자신을 끌어안고 엉엉 울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수는 잠든 엄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때 수는 사람의 눈물이 참 따뜻하고 짠맛이 난다고 생각했었다. 자신이 늙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안 것보다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맑고 투명하고
따뜻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는 것이 더 신기하고 놀라웠다. 내가 죽게 되면 엄마는 또 눈물을 흘리겠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오래. 우리 아들 잘 자라.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오늘 밤 잠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 수술 받으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잠들기 전 자신에게 수없이 뽀뽀를 하며 기뻐하던 엄마의 얼굴과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든 엄마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수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입술이 실룩실룩하고 눈가가 따뜻해졌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누구세요? 쉿! 널 구해주려고 온 사람이야. 잔뜩 겁에 질린 아이는 수의 옆구리에 낀 자신의 인형을 보고는 수를 따라 나섰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 아빠를 아세요? 한마디의 말도 없던 아이가 병원 밖으로 나오자 수에게 물었다. 그래, 난 네 아빠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랬군요. 우리 아빠를 아는 분이시군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내일이면 난 아빠 엄마와 함께한 추억을 모두 잃어버릴 뻔했어요. 집에 가는 길 기억하겠니?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아이는 살그머니 수의 손을 잡았다. 작고 뭉클한 손이 수의 손 안으로 들어왔다. 싫지 않은 느낌이었다. 수도 살그머니 아이의 손을 잡았다. 수와 아이는 걷고 또 걸었다. 아저씨 숨이 차세요? 3구역에 있다는 아이의 집까지 쉬지 않고 걷는 것은 수에게 몹시 벅찬 일이었다. 그래,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아저씨 제 어깨에 기대세요. 수가 자신의 추억을 빼앗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는 아이는 그저 수가 고마울 뿐이었다. 넌 참 착한 아이야. 수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어깨를 기대 쉴 만한 벽이 보였다. 칭찬을 받은 아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더니 수의 곁에 앉았다. 아저씨,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경계심도 사라지고 추억을 빼앗길 거란 두려움도 사라진 아이는 어느새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정말 잘 생각한 거야. 저렇게 착하고 맑은 아이의 행복을 빼앗을 뻔했어. 정말 잘 생각한 거야. 정말 잘 생각한 거야. 수의 주름진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다. 수는 목이 메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아이를 향해 웃어주었다. 그래, 내게 노래를 들려줘. 네, 아저씨를 위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하지만 못한다고 흉보시면 안 돼요. 아이는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수는 아이가 더듬더듬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스르륵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일기장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한 노랫말이었다. 아이가 가장 행복했을 때 엄마 아빠와 함께 불렀던 노래. 아이는 일기장에 엄마 아빠의 모습과 함께 꼬불꼬불한 음표를 그려 넣었었다. 아이의 노랫소리를 따라 음표들이 하나둘 일기장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새 음표들은 아이와 아이의 아빠와 엄마랑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는 자신도 모르게 흥에 겨워 손뼉을 쳤다. 수의 박수에 보답이라도 하듯 음표들과 아이의 춤은 더욱 흥겨워졌다. 누군가 손뼉을 치는 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느새 수의 어깨도 아이처럼 너울거리기 시작했다. 수는 춤을 추는 자신의 모습이, 웃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이 행복하다고 느껴졌다. 감정 경험기를 통해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이 온몸에 너울너울 퍼졌다.
아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기지개를 폈다. 어느새 해가 떴는지 눈이 부셨다. 아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아우, 여기가 어디지? 아, 맞다. 어제 아저씨랑 병원에서 탈출했지? 아이는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든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고는 눈을 마구 비볐다. 몇 번씩이나 눈을 감았다 떴다 해도 똑같았다. 자신의 어깨에 기대에 잠든 사람은 어젯밤의 아저씨가 아니었다. 분명 어제 자신과 함께 병원에서 탈출한 사람은 나이든 아저씨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곁에 잠이 든 건 또래의 남자아이였다. 게다가 그 아이는 행복한 꿈을 꾸는지 입가가 살그머니 벌어져 있었다.